근데 아직까지도 그 윤상현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 그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다. 국헌 문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하셨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 논평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에요. 진짜 아주 그 들으니까 제가 뉴스 안 보고 들었는데 진짜 화나는데 예. 개소리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막강한 물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 군사력을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막말해서 세종대왕이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도 저는 탄핵될 사유라고 봐요. 누구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가치 판단이 분명한 사안인데 그걸 섞어서 이게 국헌문란 아니면 뭐가 국헌문란입니까? 그리고 야당이 국회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의석을 가지고 여당 지지층에서 보면 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게 국헌문란입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졌을 때 1월 6일 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지지자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걸 결정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힘이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총리 이하 누구라도 끝까지 안 됩니다라고 몸으로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근데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 몇 선이에요 그분? 한 5선 가까이 선수도 적으신 분이 아닌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석고대죄. 그러니까 저는 공보노밖에 안 보여요. 심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여당에게 있다. 여당이 막아야 된다 이거는. 여당이 가드레일을 쳐서 폭주하지 못하게 길을 못 벗어나게 해줬더라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가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자기 책임을 안 했으니 일종의 공범의식을 갖는 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같이 반성을 하고 같이 속죄를 해야지. 그걸 같이 부둥켜 안고 지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윤상현 의원 얘기는 전두환 사위 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그거를 한글을 읽을 정도면 헌법에 헌법 기관을 공격하는 거는 그냥 국헌문란으로 정의돼 있고 국헌문란을 추구하는 사람을 내란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이번에 이제 알게 된 헌법에 보면은 국회가 개헌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투입해서 그 포고령 1호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그 당일날 사퇴한 그 감찰관이 있어요. 법무부 유혁이라고 해서 그분이 MBC 이제 영상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 25분짜리 유튜브가 있어서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탁 듣고 그 마포에 살면서 법무부까지 밤 시간에 이제 그 가는데 한 20분 해서 30분 정도 걸렸대요. 그때 막 생각을 했대요. 나는 뭘 할까? 그래서 사표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자마자 사표를 던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분은 이제 그 12.12 그 내란죄 관련된 판결문을 봤더라고요. 판결문 봐가지고 이거는 이분이 인터뷰한 날이 재밌는데 3일날 다음 날인 4일날 한 오전이나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다음 날인 거죠. 지금 지금 뭔가 잡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닐 때. 근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거는 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그다음에 적극적인 가담자 이 순서대로 이거는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다 처벌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말을 내가 절대 섞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회의에도 안 들어가고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법리적으로 이거는 확고하게 그냥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얘기는 정말로 뭔가 좀 정상적이기 선을 넘어간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원직 사퇴하고 재선거 한번 해보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근데 어쨌든 이런 좀 일부의 목소리도 있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많이들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탄핵은 지금 뭐 반대를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못 막을 상황까지 왔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선거는 선거.
그것대로 분리를 시켜서 치러야 되는 건데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좀 아쉬웠던 건 초반 스탠스가 굉장히 좋고 사실 그게 이 국면을 넘기는데 크게 기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듣기에는 내부에서 압박이 워낙 거세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네가 책임질래부터 해서 온갖 뭐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는 건 기거잖아요. 주권자의 선택의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문이 설득할 수는 있지만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도 국민 믿고 가야 된다. 충실하게 국민 믿고 가서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보수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서 또 잘하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봐보면 대통령도 권력이 너무 세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고 검찰도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런 감정이 쌓인 거 아닙니까? 감사원도 그냥 대통령의 무슨 사적 기관인 것처럼 고무줄 잣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제도적 정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이런 걸 정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국가적으로 어떤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건데 보수도 스스로 혁신해서 개혁 보수의 모습으로 가져가고 정상적 보수로 가고 이제는 좀 극단적인 어떤 보수가 아니라 그렇게 가서 국가적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면 진보는 진보대로 또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맞닥뜨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우선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매듭 짓고 가자. 그다음에 논의해도 된다. 앞뒤 문제를 섞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 탄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여야 협의나 대국민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정권 헌납할 수 없다 하기 싫으면 잘 바꿔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면 되죠.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 말에 비춰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며요. 그럼 자신감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뭐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오늘의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계속 사법적으로 처벌하려고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몇 번 해서 300 몇 번씩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야마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지켜준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한 게 있으니까 두렵긴 하겠죠. 그럴수록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특히 국민들 앞에는 석고되지 않은 자세로 가야죠.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장을 내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뭐 입장을 뒤집은 건 아니지만 자기 입으로 그럼에도 좀 친한계 의원들도 들어가지 않은 것 이거는 분명히 좀 실기했다라고 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입장이 바뀐 걸로 봐야죠. 왔다 갔다 한 거죠. 뭐 그 정도 상황 되면 정치를 오래 하시지 않은 분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뭐 충분히 오죽 힘들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죠. 일관된 모습으로 가야죠. 윤석열 대통령 법적 대응을 지금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법조인은 없긴 하지만 비겁해. 근데 이게 빠져나갈 사실 뭐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할 정도의 정신 세계를 갖고 그러니까 계엄을 할 정도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약간 망상의 세계에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 망상에도 논리는 있을 수 있죠. 그 망상 자체의 어떤 로직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이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게 뭐 본인이 지명하거나 뭐 국힘이 지명한 대법 헌재 재판관이라 해서 이거를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뭐 1도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 자체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 류혁인가 하는 분의 인터뷰가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그 표현을 하세요. 그 12.12 내란에 대한 판결문 자체가 그 대법원 판례 자체가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그냥 거기 도착한 거 그 자체가 그런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내란은 미수 기수를 구분 안 하죠, 사실. 네, 그래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그걸 뭐 본회의장 끌어냈냐 아니냐 아무 관계 없이 이 자체가 내란이 성립된 거다. 이거는 뭐 그냥 이미 뭐 다 이 기존의 판례 같은 걸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법을 아는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무슨 특수통처럼 하지도 않을 거고 다 그 전에 그걸 다 따질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누가 추천해서 된 재판관인가 아무 관계없이 제가 이거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이거는 그냥 다 내란죄 성립된다고 봐야죠. 제가 좀 그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한 걸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연 없이 행사했어요. 예. 그잖아요.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는 거의 만나주지도 않았고 상대도 안 해줬잖아요. 범죄자랑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시했죠. 국회는 국민이 구성해 준 건데 국민의 뜻을 무시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외교 마음대로 했잖아요. 예산 마음대로 깎아버렸잖아요. R&D 예산 막 깎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 입틀막으로 다 못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 동원해가지고 까불면 죽인다 이런 정도 했잖아요. 예. 여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데는 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러고도 이 꼴이 났으면 깨끗하게 장부답게 깨끗하게 졌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 구하고 사퇴하고 재발로 걸어서 형무소 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구차함이 있고 무슨 그렇게 당당한 거면 왜 자기가 신뢰해서 그 실무 책임자를 맡았던 국방부 장관이 자살을 시도합니까? 그분도 당당하지 못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일찍 보면 피해자예요. 대통령 같은 편에 섰다가 그걸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면. 그러고도 본인이 내 잘못이 뭔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나쁘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제 뭐 탄핵 심판 때에 오르겠다 이렇게 뭐 대통령실에서 워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뭐 이런 기류 때문에도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마 가결되지 않을까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뭐 국정 공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우려도 많은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 보수가 좀 자초한 거긴 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제도 이제 예산안 삭감한 4조 1,000억 원 삭감한 예산안 통과시키고 또 좀 국무위원들 탄핵도 좀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조금 우려를 좀 표하기도 하는데 수석님은 조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의 우려에 제가 아주 공감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자초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잘 풀었다면 그리고 계엄 해제하고 탄핵으로 바로 갔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국회 권력을 가지고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약간의 무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럼 불만의 표출이 먹히려면 빨리 이 숙제하고 불만을 제기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좀 속도 조절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러면 야당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끌고 갈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속된 말로 나자빠져 버리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또.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탄핵 소추가 이제 이뤄지게 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이든 그 다음 주가 됐든 탄핵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또 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정치권과 사회가 좀 탄핵 이후에 일단 뭐 소추가 된 이후로라도 어떤 좀 방향으로 수습을 해나가야 할지. 우선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탄핵을 안 하겠다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탄핵이기 때문에 또 노무현 탄핵까지 하면 세 번째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헌재까지 가야 될 기간을 세 번째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문제를 어디로 풀어야 되는지 그때 되면 국회의 책임이 더 커지겠죠.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의제민주주의라는 거는 선출된 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된 사람이에요. 국회도 국민이 표로 선출된 기관이잖아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정통성 있는 기관은. 근데 한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국회, 국민이 구성한 국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정의 중심을 잡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사실은 우리의 뭐 경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외국 투자자들이나 금융사들에게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신속하게 회복한 거에 대해서도 박수를 많이 쳐주고 있는 거고요. 예. 또 동맹 관계도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비상경제회의 같은 것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야당에게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탄핵이 돼야 되고 첫째. 네네. 두 번째로 여당이 야당과 자리를 마주하고 앉아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서 같이 풀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본말을 거꾸로 만드는 거라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제 그 퇴진이 윤석열 대통령 뭐 어찌됐든 퇴진은 확정된 것 같은데 길어야 뭐 6개월 이렇게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차기 권력 다툼이 또 시작이 되겠네요. 그건 뭐 정상적인 정해진 과정이잖아요. 예.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사회가 운영되는 질서가 뭐예요? 법이잖아요. 예. 한 사회의 질서는 헌법과 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헌법과 법이 이미 있어요. 그 헌법과 법에 따르면 돼요. 그게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고 질서 있는 이행이에요. 트랜지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법을 빼놓고 자꾸 엉뚱한 데서 질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헌법과 법에 기초해서 하나씩 둘씩 풀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순서대로 만약에 대선 국면이 왔다. 그럼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판단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별로 저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조금 이른 얘기긴 한데 여러 뭐 지금 다음 그 차기 주자들이 또 있잖아요. 보수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 뭐 지금도 이 전국의 좀 중심에 있는데 기회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앞선 얘기 네. 같고요. 지금 워낙 내부에서 견제를 많이 하던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춰서 중심을 잘 잡고 가면 괜찮을 거다. 기회가 있을 거다. 그 기회라는 게 뭐 대통령 될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당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 뭐 다음 대선에 만약에 못 이긴다 하면 또 그 다음 대선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유불리 때문에 또는 주변의 어떤 뭐 불만 섞인 얘기 때문에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저는 그걸로 이미 끝나버릴 거다. 예.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번 탄핵 국면만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빨리 중심 잡고 예.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배신자 소리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정치인은 본인이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국민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들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때려주기도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머지 일부 정치 세력이 배신자 소리 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이 아니다. 왜 제가 배신자냐고 해주면 편들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건지 지금은 소탐 대실하지 말고요. 크게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다 그러면 옆에서 물어본다면 이철희 수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마음을 비우라고 권하고 싶어요. 마음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지 사심 없는 판단이 되고요. 그 사심 없는 판단을 해야 국민들이 올라 잘하네. 저 친구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역으로 예. 다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 민주당. 사심에 눈 흐리지 마세요. 민주당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뭐요? 어떤 상황이 조금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좀 그 차기 권력을 두고 좀 혼란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안정되게? 그 당이 크게 혼란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민주당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그걸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 보면 그 당에 지금 뭐 여론조사 어딘가 보니까 50% 넘는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 당에. 그러면 그 당이 뭐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어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정치는 모릅니다.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예.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정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야당은 충분한 의석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 지지율의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분란 없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 참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 권력이 무너지고 또 이런 아픈 역사들이 반복되는데 다음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예. 예.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좀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뭐 만명통치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헌법부터 시작해서 바꿀 건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건이 아니더라도 시대와 좀 안 맞는 제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정돈을 해주는 필요가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예. 차제에 요거를 국가적으로 좀 스킴을 새롭게 짜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정당과 언론의 책임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의 책임이 왜 커졌냐. 자신의 어떤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세울 때는 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살펴보고 좀 내놔라. 그냥 연락 갑자기 불쑥 내놨다가 책임 못 지고 그냥 뭐 책임 바가지마다 뒤집어 쓰는 꼴 당하지 않으려면 예. 충분히 검증해봐라. 그다음에 언론도 당파적 언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서 우리 편이면 그냥 좋게 봐주고 예. 상대편 후보면 무조건 시시콜콜 공격하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버릇이 잘못 들어있기 때문에 네. 또는 국민적으로 검증 과정을 해박 놓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언론과 정당이 후보 만드는 과정은 당파적 프레임을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좀 기준으로 판별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